네, 조금 전 소개받은 카이스트 민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또 이런 그 AI 시대의 또 또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아까 축사 중에 그 최영두 의원님께서 이 속도와 적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귀에 제일 잘 들어왔습니다. 사실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대전환과 또 새로운 일과 또 여러 직업들이 만들어졌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기술이겠죠.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그 기존의 마부들은 전부 다 이제 실직자가 되었지만, 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 기술이 거대한 산업군을 만들어내면서 수없이 많은 일자리와 직업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 과거 전환기에는요, 우리가 뭔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뭔가 직무전환 교육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미래 일자리에 대비해서 뭐 자신의 그런 역량을 이제 업스킬링 한다던가, 이런 좀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AI 이 기술 발전은 정말 광속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이만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노동, 직업, 요즘 차이, 좀 개념을 좀 먼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일과 노동을 이제 뭐 이렇게 혼재해서 쓰긴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일과 노동과 직업은 같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뭐, 밥 먹는 것도 일이고, 자는 것도 일이고, 노는 것도 일이고. 반면에 이제 노동 또는 이 직업은 뭔가 이런 경제적인 대가, 금전적인 보상이 이제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들이 이런 노동과 직업이 아닐까. 그래서 좀 엄밀한 의미에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이런 사냥 같은 경우는 정말 생계를 위한 필수 노동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일종의 이제 레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시대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노동이었는데, 또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여가, 레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따라서 이 노동의 관점이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노동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이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이제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과거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이 노동은 이제 사실 노예나 짐승들이나 하는 것, 심지어는 이 지식 노동까지도 굉장히 이제 천하게 여겨졌다. 이런 또 기록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잖아요. 처벌을 받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브한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아담한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날 때까지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라는 게 구약 창세기에서도 일종의 신의 저주이자 처벌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게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 개념이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이런 처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간의 게으름을 방지하는 그런 행위로서 이제 노동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가 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사명,
소명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명이 이제 vocation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vocation이 그 직업과 좀 동의어를 쓰고 있다는 거 영어에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노동이, 그러니까 이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뭔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은 이건 신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구원의 징표다. 이런 사상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상들이 발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이런 책에서 이제 이런 사상들이 이제 집대성되죠. 예. 그러나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런 그 정치적인 또 이런 경제적인 평등이 향상이 되면서 이 노동이 그 중세의 이런 그 종교윤리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애담 스미스의 그 노동 가치설에 크게 영향을 받은 이 마르크스가 노동을 또 나름대로 정의를 해놨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켜 나가는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 노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 노동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년 정도 됐는데, 근데 제가 뭐 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정말 인간의 본질이 노동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걸 묻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좀 제 스스로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었더니 계속 입이 마르네요. 자, 제가 어디 뭐 세미나나 강의 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AI로 인해 그 사라질 직업. 예,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AI로 인해서 이제 사라질 직업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AI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의 어떤 부분이 대체가 되고 또 증강이 되고 이건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이런 쪽으로 좀 질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대체되는 영역인데 뭔가 기존에 패턴이 있거나 규칙이 있거나 반복적인 그런 작업들은 당연히 대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AI가 훨씬 더 잘하니까 이걸 굳이 AI가 잘하는데 인간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증강되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AI를 통해서 이런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AI를 활용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챗GPT 4.5 때부터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논문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상당히 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참고문헌 작성하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리면서 또 은근히 되게 짜증나는 작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AI로 인해서 그냥 몇 초 만에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위 절약된 저의 에너지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핵심적인 부분에 제 역량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기존의 다른 선행 연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떤 측면에서 더 독창적일 수 있을까? 또 어떤 측면에서 좀 더 학술적으로 기여가 가능할까? 보다 핵심적인 업무에 제 역량을,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인간 고유의 영역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방향성을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 그러니까 AI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줄 겁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뭔가 어디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인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까지, 이거 AI가 한 거니까 AI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그때부터 우리 AI 통제 못 합니다. 예, 통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통제를 역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영역, 앞으로 또 하게 될 업무 영역 중에 어떤 부분이 대체가 되고 어떤 부분이 증강이 되고 어떤 부분이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고유
그 업무 영역으로 좀 구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그 작년, 이게 재작년 얘기인데, 그 젠슨 황이 워낙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 파장이 크잖아요. 그 2024년도 대만 대학 졸업식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건 AI가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의외로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이게 많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국내에 있는 그 대기업, 중견기업의 그 HR 담당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여러 뭐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공 그 기관도 그렇고 좀 AI를 좀 조직 내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제조업 중에서도 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뭐 식품도 있고, 뭐 의료도 있고, 뭐 제약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기존의 그 제조업, 원래 그 도메인 논리지하고 도메인 인더스트리하고 이 AI를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너무너무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S급 전문가가 있다. 대부분 다 미국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급 전문가들 경우에 이제 네카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은 이런 전문가들을 구하는 게 한대 별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런 수요를 지금 공급을 대학에서 못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저도 대학에 있긴 하지만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기업들 이제 공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공채란 말이 싹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가 그 사람 하나 고용하는 것보다 뭐 서너 배 이상의 그런 효율성과 생산성을 발휘하고, 또 이제 그 비용도 한 10분의 1로 절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게 좀 젊은 인력을 채용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이제 고용 유연성이 높아서 쉽게 해고하고 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고용 유연성이 제일 낮습니다.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노동법과 이제 그 까다로운 근로기준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이 넘으시면 이제 자연적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뭐 명예퇴직, 희망퇴직 이제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반대급부로 새로운 신규 젊은 인력 채용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의 경력직 위주로만 채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야, 지금의 그 25세에서 29세 그 사이의 그 취준생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이 중고생들은 앞으로 이런 그 기업에서 뭐 그 직업을 찾는 게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도 뭐 AI가 새로운 산업과 또 새로운 직업,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제 고마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AI가 새로운 그 직업을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규모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수의 그 가치 있는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런 그 대기업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일반 청년들은 어쩌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대량 실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소득의 불평등, 이런 양극화를 우리가 조만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은 이거는 뭔가 기회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AI 기술 진보와 이게 좀 아마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마르크스가 정의한 노동에 대한 정의, 과연 인간의 본질,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 노동일까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미국의 그 독일계 정치 철학자 그 한나 아렌트를 좀 소환을 시켜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우리가 이 산업화 이후에 너무 이 노동에만 이런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인간은 다양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행위에는 뭐 이런 노동을 포함해서 뭐 정치 활동, 문화 활동, 여가 활동, 종교 활동, 뭐 공동체의 그런 그 봉사 활동, 기업, 이런 것들도 다 의미 있는 일종의 그 활동이자 행위인데 왜 이 노동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요한 호이징가라고 여러분 아마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놀이의 인간, 재미의 인간. 이게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얘기인데 이 호이징가는 1938년도에 펴낸 그 호모 루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피엔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루덴스,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파베르. 그 다음에 이제 루덴스라는 거예요. 약간 놀이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놀이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놀이라는 게 인간이 가장 그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이 놀이가 문명사적으로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놀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여가나 오락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인간의 활동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예,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쉬었음 청년 인구 증가 추이 그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이제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그 쉰 청년, 그러니까 쉬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청년, 과연 이걸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성원 박사님이라고 여기 국회미래연구원에도 오래 계셨고, 최근에 이제 나와서 독립 컨설팅 업체를 차리시고, 또 이제 미래학회 회장을 역임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나름대로 좀 울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소위 쉬었다고 응답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인터뷰를 하신 모양이에요. 한 10몇 명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쉬지 않았다. 나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공동체, 사회에 기여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했고, 종교 활동도 했고, 다양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활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분들의 활동이 뭔가 이런 그 GDP, 경제 성장 증가에만 이제 미치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대로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좀 우리가 반드시 이제 노동에만 이제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청년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활동에도 뭔가 경제적인 가치를 좀 우리가 좀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산업화 시대, 개발 시대의 그 라떼 마인드로 보면요, 이 청년들이 쉬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좀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의 이 사회계약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노동을 근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조세도 그렇고, 예, 다 이게 사회제도의 이제 노동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노동도 물론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노동 중심에서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가치들, 뭐 기여라든가 소유라든가 관계 중심의 가치로 좀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동체에 대한 기여, 사회에 대한 기여, 그다음에 소유도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데이터라든가 또 개인만의 고유한 그 스토리, 또 브랜드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관계, 그러니까 타인과의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뢰라든가 또는 평판, 이런 것들도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 경제 가치 체계로 어떻게 좀 편입시킬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임금 없는 그 소득 체계,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본 소득뿐만 아니라 기본 서비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서비스라는 것은 일종의 접근권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의료, 뭐 교통, 뭐 주택, 이런 공공 분야를 시민들이 보다
그러니까 거의 무상에 가깝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주자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AI 로봇 플랫폼이 만든 이 생산성의 일부를 청년과 시민들에게 이제 배당 형태로 좀 환원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산유 국가들이 그 석유 배당 제도 실시했던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극소수의 이런 기업들과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를 독점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가 독점하는 부를 사회 전반적으로 좀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제 다국적 기업들한테도 어떻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제 과세할지 이런 논의들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소득보다는 좀 접근성 중심으로 우리가 좀 그 사회개혁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제 노동 중심의 그런 사회 계약에서 뭔가 다른 형태의 사회 계약을 우리가 구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구상은 이 정부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또 시민 단체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새로운 그 사회 계약에 대한 구상과 또 합의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그 기본 원칙, 방향성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을 활용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시장을 중시하지만 이런 공공의 영역도 같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쟁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개혁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